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세상 일은 세웅지마라는 말처럼 우리 인생은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인연의 순간을 경험하고서 저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겪었던 그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저희 집은 아버지, 어머니, 저,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어머니는 늘 부지런하게 일을 하셨어요. 항상 저에겐 사람이 부지런해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진 어릴 적 화물차 운전을 하셨어요. 지방으로 장거리 운행을 하시다 보니 새벽에 나가 다음날 들어오실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를 따라 지방으로 같이 화물차를 타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재현아, 지루하지? 저기 조금 더 가면 휴게소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게 아버지를 왜 따라 나선다고 했어? 아버지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돈 버는 거야. 아버지, 저 하나도 안 지루해요. 진짜 재밌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큰 차 운전하는 거 진짜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멋있는 사람 될래요. 녀석도 나중에 우리 재현이 커선 이 아버지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도 우리 재현이가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든든하니 좋구나. 다음에도 또 아버지랑 같이 일하러 갈래? 네, 아버지, 저 다음에도 또 올래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와 소소한 추억도 쌓으며 종종 같이 지방에 가기도 했습니다. 아버진 무뚝뚝하고 표현이 많으신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가족과 시간을 자주 보내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전 항상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아버지가 빗길에 화물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죠. 다행히 아버지의 목숨은 건졌지만 차도 파손되고 몇 개월 동안 치료를 해야 했어요. 그때 정말 아버진 누구보다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버진 매일같이 집에 누워 계시기만 했어요. 말수도 줄어드셨고 웃지도 않으셨죠. 그때 아버지 대신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 너무 걱정되어 제가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계속 저렇게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난 뒤로는 아버지 웃는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재현아, 아버지가 지금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려주자. 아버지도 시간이 필요하셔. 그렇지만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 혼자서 힘드시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엄마가 우리 집 생계는 책임질 테니까. 넌 그런 걱정하지 말어. 다 괜찮아질 거다. 아버지 믿지? 이 엄만 아버지가 잘 이겨내실 거라 믿는다. 그땐 어머니의 말이 사실일까 믿지 못했습니다. 어린 제 시선에도 아버진 심하게 좌절을 해 다신 일어나지 못하실 것 같았거든요. 아버진 계속해서 술만 드시고 누워만 계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님 포기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그런 아버지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판매하는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셨습니다. 정말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어머니 쉬지도 않고 일을 하셨죠. 그러면서도 아버지에겐 단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제가 아버지에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새벽부터 어머니가 일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일을 나가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전 아버지께 소리를 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일 나가는데 아버지 왜 맨날 술만 드세요? 일어나서 일하셔야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아버진 싫어요. 그땐 아버지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 뭐라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렇게 소리를 쳤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턴 어머니와 함께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죠. 처음엔 어머니가 새벽 시장에 가시는 걸 쫓아가시더니 나중엔 함께 물건을 떼서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물건을 떼다 팔면 부모님은 점점 수익이 많아졌고 나중엔 유통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유통업 사업장을 열었던 날 어머니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꼭 안아주시면서 아버진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보, 당신 고생 정말 많았어. 철없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대신 생계 꾸려나가느라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 잘 알고 있어. 고마워. 이렇게 사업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당신도 고생 많았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당신이라면 잘 해낼 거라고 믿어.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조금씩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벌이도 늘어나면서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버진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셨고 그 노력이 점점 빛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진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쉬는 날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류 봉투를 한아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죠.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아, 아버지가 뭐 찾을 게 있어가지고 그런다. 뭔데요? 아버지 요즘 쉬는 날마다 자꾸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 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그 사람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오래전 일이라 찾기가 영 쉽지 않네. 사실 아버진 그전부터 항상 그리워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아주 어릴 적 헤어진 친한 동생이라고 하셨어요. 점점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턴 아버지께선 주기적으로 여러 관련 기관들을 돌면서 그분을 찾으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버지께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저번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찾고 싶으신 분이 누구세요?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찾으시는 건데요? 그래,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내가 젊었을 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있었어. 어쩌다 보니 헤어져가지고 여태껏 살았는지 어쨌는지 생사조차 모르고 있구나. 딱 한 번이라도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데 영 찾기가 힘들다, 힘들어. 연락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시는 거라곤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 지나가다 마주치면 딱 알아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을 마주치지 않니?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은 사람이야. 그렇게 아버진 그 사람을 항상 그리워하면서 찾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 곳을 다녀봐도 한 번도 그분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전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아버지가 이토록 그리워할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버진 관련 기관을 모두 다 찾아봤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으셨대요. 제가 성인이 되어서야 그분을 찾는 걸 멈추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 때 방황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면서 방황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부모님께 연락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단속에 걸렸다는 것보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덜덜 떨면서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집에 가는 내내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딱 집에 도착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절 뒤따라 들어오시더니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재현아,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다. 알았냐? 네,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만한 벌도 받아야 되겠지? 이제부터 주말엔 아버지랑 일하러 나가자. 아버지가 이제 그만 와도 된다고 할 때까지 매주 와야 한다. 그렇게 전 주말마다 아버지 일터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선 생활도 윤택해지고 편안해져서 일도 많이 편안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창고 내 물건도 다 체크해야 하고 정리도 해야 하고 거래처 관리도 해야 하니 아버진 하루 종일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일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다가 나중엔 아버지 옆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이 넘게 그렇게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전 현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일이 끝나고서 아버지와 둘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현아, 아버지랑 일해보니 어떠냐? 돈 버는 게 쉽게 버는 것 같니? 어떠니? 아니요. 오늘 가보니까 힘들게 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전 사고만 치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희 어머니도 힘들게 일하시면서 가정을 지키는 거다. 너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 듣고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아니? 다른 거 몰라도 네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아버지가 바라는 건 그거 딱 하나뿐이야. 네, 아버지. 명심할게요. 전 그날 이후로 정말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제가 멋대로 살 순 없겠더라고요. 아마 아버지가 그저 제가 방황하는 걸로 화만 내셨다면 전 더 삐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여주고 제 스스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점점 전 고등학교에서도 모범생이 되었어요. 그렇게 전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좋은 대학을 나와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본가에서 독립해 직장 생활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 부모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것처럼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승진도 하고 연봉도 점점 높아질 수 있었어요. 여동생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렇게 저와 여동생은 모두 독립을 해 각자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월급을 받던 날, 전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들고 갔어요. 그걸 받고선 어머니가 엄청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아버진 무덤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재현아, 바쁘니? 그래, 요즘 일은 어때? 잘 적응하고 있어? 혼자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엄마가 반찬이라도 해서 보내줄까? 괜찮아요. 잘 챙겨서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아버지 그때 사드린 옷 마음에 안 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걸로 교환해드려도 되는데 차라리 아버지 모시고 백화점이라도 갔다 올 걸 그랬어요. 영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서요. 아이, 마음에 안 들긴. 네 아빠 아침마다 네가 사준 옷 옷걸이에 걸어두고 맨날 감상한다. 아들이 옷 사줬다면서 주변에 얼마나 자랑하는지 아니? 중요한 일 있을 때만 잠깐 입고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너한텐 표현 안 하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재현아, 아버지가 표현을 잘 못해도 네가 이해하렴. 그래도 마음만은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야, 네 아버지. 그때 진실을 알고서 전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엔 참 근엄하고 무뚝뚝하셨거든요. 표현은 잘 하시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께 그 전화를 받고 나선 아버지의 진심을 더 잘할 수 있어 너무나 감동이었죠. 그 후로도 종종 아버지께 선물을 사드리곤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무덤덤하게 선물을 받으셨지만 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잔 딱 처음 봤을 때부터 말 그대로 깍쟁이 그 자체더라고요.
첫 만남에 차가 막혀 늦게 도착을 하게 됐는데 절 보자마자 그 여자가 엄청 따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중간에 도로에서 사고가 났나 보더라고요.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늦으세요? 네? 아니요. 원래는 제가 늦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늦을 거면 미리 연락을 하셔야죠. 그럼 제가 이렇게 기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 사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마시죠. 전 처음에 이 여자가 하도 틱틱대길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먼저 애프터 신청도 하고 만날 약속도 잡는 걸 보고선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남 후 전 그 여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틱틱대긴 했지만 저는 그 모습이 싫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도 힘든 날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길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연락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다음날 미안한 마음에 바로 연락을 했었죠. 수진아, 미안해. 내가 어제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술 마시느라고 연락 못해서 진짜 미안. 기다렸지? 아니야, 안 기다렸어. 뭐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어차피 나한테 연락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너 화났어? 내가 진짜 미안해. 화 안 났어. 연락 없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제 나도 포기했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도 안 듣는데 내가 더 얘기해서 뭐해? 이렇게 한 번 화가 나면 여자친구는 비꼬고 틱틱대면서 그렇게 며칠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자친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마음이 참 따뜻한 친구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 몸살로 회사 출근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 집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쯤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별다른 말 없이 문 밖을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글쎄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죽이랑 약이었어요. 전 그걸 보고서 바로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뭐야? 아까 이거 놓고 간 거야?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그랬어. 뭐 나보고 몸살 옮으라고? 됐어. 그거 약 죽 먹고 꼭 먹어. 속 빈 상태에서 먹으면 쓰리니까 죽은 꼭 먹고. 하나는 냉장고 뒀다가 저녁에도 챙겨 먹어. 알았지? 수진아, 고마워. 여기까지 오는 거 멀었을 텐데. 점심은 먹었어? 점심 거르고 여기 온 거야? 됐어. 얼른 낫기나 해. 이렇게 여자친구는 틱틱대면서도 저에겐 참 다정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저한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었어요. 오빠, 근데 오빤 내가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톡톡 쏘고 불만만 가지고 있는데 날 왜 만나는 거야? 그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들은 다 금방 떠나가던데. 그러게, 나도 왜 그럴까 이상하단 말이야. 수진이 네 눈만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져. 틱틱대면 그만하자 싶다가도 네 그 눈만 보면 내 마음이 사르르 녹는달까? 이런 게 운명 아니겠어? 치, 오빠도 고마워.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좋아해줘서. 난 수진이 네가 마음은 참 따뜻하다는 걸 누구보다 알고 있어. 아무리 틱틱거려도 그게 진심은 아니잖아. 사실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여자친구에겐 제가 마음이 자꾸만 가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연애를 하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양가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 여자친구가 인사를 왔을 때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아버진 여자친구의 인상이 너무 좋다며 칭찬 일색이셨죠. 우리 아들이 도대체 어떤 여자친구 만나길래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나 싶었는데 딱 보니 인상이 아주 좋은 게 둘이서 잘 살겠어. 난 합격이다, 합격. 그나저나 아버지 혼자서 키웠다고 했나? 네, 엄마는 안 계시고 아빠가 어릴 적부터 혼자 절 키우셨어요. 그렇구만. 아버지께서 참 힘들게 키우셨겠어. 예전에 남자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어려웠거든. 항상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살아야겠네. 이렇게 훌륭하게 약사로 키웠으니 얼마나 뿌듯하시겠어. 하나뿐인 딸 시집 간다고 하면 서운해도 하시겠구만. 아니에요. 아버진 제가 얼른 시집 가서 가정 꾸리길 원하세요. 지금도 많이 늦었다면서 재촉하시고요. 이번에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누구보다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긴, 아니, 나도 우리 아들 언제 장가 가나 했는데 이렇게 인사 온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부족한 자식이지만 둘이서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예상외로 아버지와 여자친구는 말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예의를 갖춰서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 인사를 하고 나선 여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비 장인어른을 배웠을 땐 정말 많이 놀랬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인상이 참 푸근하시고 인자하셨거든요. 저에게도 너무나 잘해주셨고요. 내가 우리 딸 데리고 가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참 고맙네. 알다시피 우리 딸 고집이 보통이 아니고 좀 까칠해. 그거 알고 있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진이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그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네. 우리 딸 엄마 없이 자라서 상처가 많은 아이야. 그 상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잘 보듬어 주길 바랄 뿐일세. 고맙네, 고마워.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반반 합쳐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거기까진 정말 순탄했습니다. 그러다 양가 상견례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저희 두 사람을 호출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무거운 얼굴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니들 결혼하기 전에 얘긴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벌써 20년이 지났지? 유통업에 뛰어든 지가. 이젠 도저히 계속 운영할 힘도 없고 정리를 하려고 해서 니들을 불렀다. 네? 아버지 그럼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요즘 경기가 어렵기도 하고 더 이상 운영하기도 힘들고 말이야. 니들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그래도 알 건 알아야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결혼하고 나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건 아니다 싶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거라. 처음 아버지의 통보에 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종종 아버지가 하시긴 했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시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더 깜짝 놀란 사람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예비 아내였습니다. 예비 아내는 그날 아버지 말을 듣고서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아예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갑자기 왜 그런가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며칠 후 예비 아내에게 연락이 왔고 그렇게 저희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오빠, 우리 결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결혼은 현실이잖아. 아냐?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너 우리 아버지 사업 정리한다고 해서 그런 거야?
그래, 아버님 사업이 망했으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겠어? 어머님이 할 거야. 오빠 동생이 할 거야. 다 오빠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결혼하면 그 감당 나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까지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뒷감당을 왜 내가 해? 당연히 오빠가 하겠지. 오빠가 아들이니까. 나 엄마 없이 외롭게 자랐고, 아빠 혼자서 나 힘들게 키웠어. 나 솔직히 우리 아빠한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남자 만나고 싶어. 집안이 망한 남자하고는 내 미래를 같이 꿈꿀 수 없어. 긴 말할 필요 없이 우리 헤어지자. 뭐 결혼 날짜 잡고서도 파혼하는 사람들 많다던데. 우린 날짜도 아직 안 나왔잖아. 상견례 전이니까 차라리 잘 됐어. 그럼 잘 가. 예비 아내는 그렇게 자기 얘기만 털어놓고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너무나 황당했어요. 양가 인사도 다 드리고 상견례만 딱 남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자기 앞길을 막는다며 파혼을 선언할 수가 있나요? 한편으론 이 여자가 날 사랑했던 게 아니라 우리 집 배경 때문에 만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여자도 다른 여자와 비슷하구나 생각을 하고 예비 아내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집에도 전달을 했죠. 솔직히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다 사실대로 부모님께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 안 하려고요. 사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 사업 정리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냐? 그래도 인상이 참 좋아 보였던 친구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사람 인연이라는 게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 어쩔 수 없구나. 너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후를 털어내고 인연이 아닌 게야. 사실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부모님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그렇게 파혼을 하고 나서 전 마음을 정리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솔직히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인연을 만났던 사람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주 후 아버지 생신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 안 고급 식당을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 생신이 평일 월요일이라 주말로 앞당겨서 식사를 하러 간 것이었어요. 그렇게 식당으로 향하는데 로비에서 웬 낯익은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건 바로 예비 아내였습니다. 예비 아내와 예비 장인도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온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어쩜 딱 거기서 마주치는지 아는 척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와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예비 아내가 비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가? 마지막 발악을 하네. 이렇게 비싼 것도 와보고 어디 빚내서 왔나 봐. 전 예비 아내 말에 대꾸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던 찰나에 제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시던 아버지를 보고서 갑자기 예비 장인의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우두커니 서서 부모님의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갑자기 말을 거셨습니다. 혹시 강동우 씨 아니신가요? 눈이 안 좋으신 아버진 예비 장인의 말을 듣더니 놀라 멈춰섰습니다. 그러더니 예비 장인을 찬찬히 살펴보시더군요. 아는 분이신가 싶던 찰나 아버진 그러다 갑자기 놀라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뭐야, 너 혹시 정남이냐? 정남이야? 너 정남이지? 어머, 정남씨 맞아요, 여보. 형수님, 형수님 맞으시죠? 아이고, 어떻게 여기서. 형님, 저 정남입니다. 정남이요. 그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납니까?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서 서로 놀라 서 있던 와중 예비 아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듯 했습니다. 예비 장인이 저희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는 걸 보고서
예비 아내는 정말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비 장인 곁으로 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빠, 뭐해? 아는 사람이야? 여기 집 망했어, 아빠. 가자, 가. 망한 사람들이라니까. 아는 사람이야? 그냥 모르는 척해. 그때 인사 왔던 그 사람 부모님이야. 뭐야? 너 설마 이분들이 네 시댁 식구들이었어? 아빠. 가자, 가. 저 집 망했다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비 아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 장인이 손을 들더니 예비 아내의 뺨을 철썩 때리셨기 때문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아내는 누구보다 놀란 듯 보였어요. 그 후 예비 장인은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런 못된 거,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네가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너 저 사람들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야. 어?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래 대체? 아유, 이 자식이 정말.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가 저희 딸이에요. 제가 정말 형님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어디 앉아서 얘기하시죠. 그렇게 저희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처 조용한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예비 아내가 먼저 툴툴대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도대체 누군데 자꾸 이러는 거야. 지금 밥도 못 먹고 뭐 하는 거냐고. 오늘 아빠 생일이잖아. 오늘 같은 날 왜 그러는 건데? 예비 아내의 툴툴거림에도 예비 장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전 그때도 왜 파혼한 예비 아내와 예비 장인을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앉아 있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마음의 정리도 다 하지 못했는데 예비 아내를 보고 있으니 더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형님을 어떻게든 찾아 나섰어야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예비 장인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고개만 숙인 채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비 아내는 답답한 듯 소리를 쳤어요. 아빠, 도대체 이분들이 누구신데 그러는 거야?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아빠가 쩔쩔매냐고. 야, 이거사. 이분들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시여. 너 아기 때 모유 먹이며 키워주신 분이 여기 형수님이시고 우리 힘들 때 자리 잡게 해주신 게 바로 여기 형님이셔. 아빠가 예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지? 그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야. 뭐? 나 모유 수유하면서 키워주신 게 어머님이시라고? 그래, 이거사. 철없는 거.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 형님,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누구보다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신데 이렇게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듣게 된 두 분의 사연은 정말 눈물이 절로 나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버지 예비 장인 두 분은 처음 군대 선후임으로 만나셨다고 했어요. 예비 장인이 군대에 들어왔을 때 적응도 못하고 몸도 허약하다 보니 선임들한테도 무시당하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1980년대니 갈굼을 당하는 게 정말 심했던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선임이었던 아버지가 예비 장인을 정말 많이 챙겨줬다고 했어요. 군대에서 적응도 못하고 방황하던 예비 장인을 옆에서 살뜰하게 챙겨주면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줬고 그 덕에 예비 장인은 무사히 전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사회에 나와서도 친하게 지내셨던 거고요. 그러면서 예비 장인은 아버지께 얘기를 했습니다. 재연이 자네 아버지 없었으면 나 이렇게 잘 살지도 못했을 걸세.
자네 아버지가 내 군대 생활을 많이 도와줬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사회 나와서도 연락하면서 지내면서 나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 형수님이랑 결혼하실 때도 직접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래, 재현이 자네 태어났을 때도 갔었지. 네? 저 어릴 때도 오셨었다고요? 절 그럼 어릴 때부터 보신 거예요? 그래, 그 뒤에 내가 결혼하고서 아내가 우리 딸 돌도 안 지났을 때 집을 그냥 나가버렸어. 군대 전역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 그걸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지. 어린 딸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루하루가 막막한 그때 자네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달려와 손을 내밀어 준 거야. 그 힘든 시기를 견디게 해줬던 게 바로 자네 아버질세. 전 예비 장인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런 사연은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그동안 그리워하던 친한 동생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사연이 있었던 거였죠. 그때 어린 예비 아내는 돌도 되지 않은 아주 갓난쟁이였는데 어머니가 저 수유할 때 같이 모유수를 하면서 키웠다고 했어요. 그 덕에 예비 장인이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니고 돈도 벌고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예비 장인은 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떠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도저히 형님께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자네, 내가 자네를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아는가? 왜 떠난 거야? 왜 떠났어? 혹시나 잘못된 생각한 건 아닐까? 내내 전전긍긍하며 살았네. 혹시라도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는데 어떻게 편지 한 장만 딸랑 남기고 가면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그렇게 떠났어? 형님,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형님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더 이상은 신세를 질 수가 없다는 생각에 그리고 더 이상 살아갈 자신도 없었어요.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애가 울 때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머릿속이 얼마나 하얘지는지 아무런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형님께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떠나버린 거야. 우리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훌쩍 가버린 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야?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사실 그만 살려고도 했는데 애가 어찌나 울던지 우는 딸이 마치 자기 살고 싶다고 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한텐 다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을 전전하면서 지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거기서 혼자서 자리 잡고 애도 좀 키우고 그러다 딸이 중학교 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비 장인도 사실 아버지를 안 찾았던 건 아니었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선 전에 살았던 집에도 찾아갔는데 이미 저희는 이사를 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찾지 못한 것이었죠. 그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무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 그저 언젠가 만날 인연이라면 만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셨어요. 예비 장인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진한 그리움도 같이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애달팠는지 저도 따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님, 근데 전 항상 형님을 그리워했어요. 우리 형님은 잘 살아계실까? 건강은 하실까? 그리고 우리 형수님은 잘 지내실까? 생애 딱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과 형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데 제가 그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이제야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예비 장인을 보면서 예비 아내도 그제서야
후회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부모님께 사죄를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저 모유 먹이면서 키워주신 거잖아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우리 딸 용서해 주세요. 얘가 엄마 없이 자라다 보니 독하게 컸습니다. 외국 물도 좀 먹고 외국에서 적응하다가 한국에서도 적응하려고 하니 애가 지 스스로 독해지더라고요. 자기 살 길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제가 애를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랑 둘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혼자서 자립하려고 그러다 보니 감정이 메마르고 냉정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전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건 제 탓이니 저에게 화를 내시고 제발 우리 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혼자서 딸 키우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을 텐데 자네가 참 고생이 많았겠네. 저보다 우리 딸이 더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오고 혼자서 적응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딸 얼마나 절 챙기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제 생일이라고 이 비싼 곳을 예약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 딸이 유일한 피부치가 저라서 저 때문에 그렇게 독하게 했을 겁니다. 마음은 그게 아닐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때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서야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비 아내는 혼자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까칠하고 냉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가족인 예비 장인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희 집이 망했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나 파혼을 선언했던 거였어요. 예비 장인은 부모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형님,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에게도 내가 정말 미안하네. 우리 딸 그래도 한번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는가? 딸이 진심은 아니었을 걸세. 내 걱정 때문에 그랬을 거야. 정남아, 우리 며느리 수진이 우리가 한동안 키운 애야. 그런 애를 우리가 어떻게 내치겠니? 네 딸이면 내 딸이기도 하다 정남아. 만날 인연이라면 언제고 만난다고 하더니만 정말 이런 인연이 있긴 하구나. 형님, 형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흰 결혼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고민이 많았지만 저 역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고 예비 아내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인연을 알고 나니 저희는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번은 예비 아내가 집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사진을 꺼내주시기도 했어요. 그때 그 앨범에서 한 사진을 보고 아주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저와 예비 아내가 아주 어릴 적에 누워있는 사진이었거든요. 어머, 오빠, 이거 오빠야? 그럼 이거 나? 어머님, 이거 저예요? 저 어릴 때 사진이 하나도 없는데 처음 봐요. 그래, 여기 갓난쟁이가 너야, 수진아. 너무 예쁘지? 그때 빵긋빵긋 얼마나 잘 웃었는지 몰라. 이래서 딸이 예쁘구나 싶어서 내가 딸을 낳은 거잖아. 정말요? 저도 이렇게 조그마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오빠랑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지?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네. 수진이 네가 얼마나 순하고 착했는지 몰라. 재현이가 아마 어릴 적 널 봤던 기억이 머릿속에 있었나 보다. 너 만나면서 재현이가 이상하게 마음이 간다고 하더니만 그게 그래서 그랬나 봐. 그렇게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와 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내는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를 했어요. 아버님,
제가 사업 망했다고 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근데 내 사업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망한 건 아니야. 망한 건 아니고 나도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 몸도 지치고 힘들고 수입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냥 사업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이제는 은퇴하고 우리 아내랑 노후 즐기려고. 그래서 사업을 내놓은 거지 망한 건 아니란다. 네? 그럼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게 망해서 그런 게 아니셨다고요? 그래. 물론 사업이 힘들어진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아내가 엄청 고생을 했잖니.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아내랑 인생 즐기면서 살려고 한 거지 뭐. 그래서 넌 내가 망한 줄 알고 파혼하자고 한 거냐 이 녀석아? 아,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고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자고로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해.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반성하니 내 용서해 주마. 그렇게 저희는 지난 감정들을 훌훌 털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진 저희가 결혼할 때 집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꼭 잘 살길 바란다며 축하를 해주셨죠. 여동생도 아내와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둘이서 마치 자매처럼 잘 지내더라고요. 장인어른도 직장생활 하시다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노후를 저희 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아버지도 사업을 정리하고 장인어른과 함께 낚시도 다니고 술도 한 잔씩 드시며 젊었을 적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계세요. 아버지께 가끔씩 전화드리면 항상 장인어른과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저희 집에 저보다 얼마나 많이 가는 줄 모릅니다. 집에 가면 아주 어머니 곁을 안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 저 안아주세요. 저 어머님 보고 싶어서 혼났잖아요. 아이고, 그래, 그래. 배고프지? 얼른 밥 차려줄게. 일하느라 힘들지 않어? 하루 종일 서 있을 때가 많을 텐데 다리 아프겠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안 돼요. 저 어머님 이렇게 안고 있을래요. 제가 뭐 할까요? 저한테 다 시키세요. 저 이래봬도 빠릿빠릿 일 잘한다고요. 그렇게 아내는 정말 저희 집에 잘한답니다. 그때 만약에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파혼을 밀어붙였다면 아마 지금의 행복을 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저 역시 아버지뿐만 아니라 장인어른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답니다. 제가 사연을 쓰면서 작가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2월 중순 정도에 방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연이 나온다면 저희는 다 같이 모여서 술 한잔 마시면서 같이 듣기로 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도 집안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책을 보다 보니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보고 저는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처음엔 서로 맞지 않는 점들이 많더라도 사랑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인데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이 사람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한다면 하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린 때로 너무 중요한 걸 늦게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지금의 삶을 항상 후회하지 않게 살기 위해선 현재에 집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후회 없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면서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